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티어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내용들이 좀 많죠. 이제 우정에 대해서 쭉 살펴보려고 했는데 우정까지는 못 살펴볼 것 같고, 이제 우리 사이버는 여기서 이제 그 4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다 합시다. 4장으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그 5장부터 이제 우리 아마도 5월에는 개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개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전자출결 시스템 다 등록하셨죠? 학교에서 안내 가서 했을 거예요. 우리 만날 때는 이제 전자출결 시스템을 사용하니까 그거 어플 꼭 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꼭 까시고, 나도 지금 이제 또 수기로 다 출석 체크했다가 전자출결이 이제 열려서 전자출결 이제 다 또 입력을 하고 하려고 보는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챙긴다고 챙겼지만 또 이런 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챙긴다고 다 챙겼는데 또 못 챙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만나면 또 다시 얘기합시다.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앞에서 이제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그 4가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네 가지에 살펴봤고, 이제 순기능적 사티어가 말하는 순기능적 의사소통의 일치형까지 있다. 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어떤 것이 있을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몰라.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안 나세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잘 들어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물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듣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규칙,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34페이지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래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오류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지 그것들을 내가 선택적으로 지각해서 이렇게 들게 되면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기본 규칙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첫 번째가 뭐래요? 감정이입이다 라고 나와있죠. 감정이입. 감정이입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느껴보고 그것을 공감해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 그것이 이제 감정이입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수용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사람은 울며불며 막 내가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걸 듣는다. 그러면 그것은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첫 번째 규칙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감정이입이다. 감정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느껴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장애물에 대한 인식이다. 장애물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친구를 소개받거나 했을 때 선입견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사람을 그냥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들을 그냥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크게 아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에이, 저 사람은 그렇대. 하고 고정관념을 갖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장애물을 여과 없이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다른 가치관, 다른 신념, 이런 상대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 고정관념이나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에 이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 장애물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장애물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소통에 이제 방해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가 뭐래요?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내가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다시 되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상호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쭉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했는지, 내가 여러분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겠죠.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 그럼 우리 교재에는 상호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개방적인 통찰을 해나가다 보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로 경청에 대해서 나왔네요. 경청. 여러분, 경청에 대해서 제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잘 듣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네 번째 경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듣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경청이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경청이죠. 그 경청을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경청이 듣는 사람이 말하는 거, 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경청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경청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비언어적 메시지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여 준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경청하면서 이러고 듣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기분 계속 얘기할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자기의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고개도 끄덕여주고, 아이고 그렇구나, 맞장구도 쳐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이제 경청이다. 경청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 나는 네 말을 들을 자세가 돼 있어.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함께 마음으로 대화하고 전달할 수 있다. 특별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듣는 공감적 경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감적 경청,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서로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추임새도 넣어가면서 공감해가면서 경청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우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권력 사용과 타인 조종하기 피하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죠. 이게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권위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바움린드의 이제 부모의 권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면 나와요. 교육심리학에 보면 나오는데, 부모 권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권위는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권위자의 위치에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권위는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부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의 권위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권위자라기보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힘을 가졌다고 해서 어때요? 상대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인간관계에서 평등함이 무시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은 만인 앞에 다 평등한 것인데 그 평등함이 무시된 채 뭔가 상호간에 솔직한 의사소통보다는 뭔가 힘겨루게 의사소통, 내가 억압하려는 의사소통, 그 부모자녀 관계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솔직하고 진실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나가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 사춘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어떠셨나요? 지금도 사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춘기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춘기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까? 지금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부모님들이 윗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그 수평적이기도 하고 수직적인 관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권위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권위 있는 부모가 아니라, 권위 있는 부모는 권위가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권위적인 부모가 되려고 했을 때 이제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죠. 권위적인 부모는 어때요? 억압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그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번째가 뭐예요? 인격 대 인격과 상대방 수용하기.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 인격 대 인격과 상대방을 수용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책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책에도 자아 정체성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나의 부모에 대한 얘기, 나의 가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인격 대 인격,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면서 하나의 자기 자신의 독립체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격체로 대해준다면 서로의 대화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고 억압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격 대 인격과 상대방을 수용하기, 우리 이게 교재에서 좀 살펴보면 위치나 신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진정으로 염려하는 태도를 전달하면 신뢰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우리 그 큰아들이 학교를 막 안 다니려고 했었어요. 학교를 자기는 자퇴를 하겠다 막 이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달래고 얼르고 뭐 밤새 얘기도 해보고, 나는 이제 그 상담자고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내가 좀 그 공부를 해보고 해봐야겠다 라는 심리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달래고 얼르고 뭘 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때요?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관두자. 그런데 그건 관두자는 얘기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잡고,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을 때 내가 끝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반항하는 말투를 만약에 사춘기에게 던졌을 때 그것을 부모가 그대로 수용해주면 그 부모가 왜 저렇게 수용을 해주지 하고 자기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한다. 누군가가. 부모가 됐건 친구가 됐건. 그러면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근데 그것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생각은 이런데 상대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하는 거죠. 끝까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토론해보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6번째는 인격 대 인격과 상대방을 수용하기다. 그래서 위치나 신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한 인격체에서 존중하고 진정으로 염려하는 태도를 전달한다면 신뢰감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수용적인 태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장점을 격려하고 강화해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나전달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나전달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전달법. 우리가 흔히 아이메시지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제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글도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아이메시지는 내 감정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냐면 뭔가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막 화나는 일이 있어서 화나는 일이 있어서 짜증나. 오늘도 막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짜증났는데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뭐 선생님은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제 편만 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막 짜증이 났어. 짜증이 막 난 사람에게 이제 우리의 이 초이성형의 이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따져보자. 앉아봐. 그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가 이랬다라는 거지. 이 상황에서는 이랬다라는 거지. 그럼 이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초이성형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아이메시지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일단은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견주어 알아주는 거죠. 어머, 네가 오늘 친구하고 다퉜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해줘서 네가 마음이 안 좋았겠구나. 거기서 아이메시지는 엄마도 그 말을 들으니 네가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별로 불편하다. 엄마 마음도 속상하다. 엄마 마음도 나에게로 가지고 온 거죠. 주체를. 네가 짜증을 냈지만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메시지예요. 여러분 뭔가 막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너 때문이야. 그 상대에게 그것을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거죠. 때문이라는 것은 너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 내 감정이 어떤지를 얘기하는 거. 시 이제 아이메시지의 요인이에요. 아이메시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아이메시지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교재에서 136페이지에서 보면 자신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 있다. 내 생각을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너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너 전달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모든 원인이 다 그 나에게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나이가 공격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너 메시지는. 너 메시지는 그렇게 내가 공격받는 그 듯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상대는 계속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 메시지를 쓰면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나전달법은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 상대방에게 말하기 때문에 책임도 나에게 있음을 전달하는 대화법이다. 라는 거. 너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렇고 나의 감정이 이렇고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러한 그 생각들이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나전달법이다. 라는 거. 나전달법이라는 것은 이제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한번 해보세요. 막 뭔가 그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뭔가 막, 시험을 막 못 봐온 아이가 그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진짜, 이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시험도 이렇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 거지, 뭐 시험 점수 그렇게 나온 거지, 뭐 열심히 했으면 뭐 그렇게, 나왔겠니. 네가 이렇게 속상하니까 엄마도 속상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그 패턴의 이야기가 이제 나 전달법, 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전달법을 쓰면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질 않고 상대방에게 뭔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준다는 거. 너 전달법과 그 나 전달법의 그 차이라는 거. 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우리 137페이지 보면 이게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그 쓴 책이 있어요. 그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PET라고 이제 있는데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부모가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자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패법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토마스 고든이 이제 그 1970년대, 70년도에 이제 나전달법이라는 게 나와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 나전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나전달법의 그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나전달법의 이점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느낀 바를 이야기하면 된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난하기는 쉬워요. 뭐든지 비판하고 비난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습관을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느낀 바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훨씬 더 잘 경청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그래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그럼 너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참 아프다. 이게 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훨씬 더 잘 경청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지금 137페이지 나전달법의 이점 보고 있어요. 교과서 보세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하고 강조할 뿐이지 상대방의 성격을 지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나전달법의 요령은 당신이 원하는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내가 뭐뭐 할 때라든지 뭐뭐에 문제가 있단다. 라고 말을 시작하라. 예를 들면 내가 벗은 옷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내가 힘들구나. 너 왜 그 옷 안 치워? 하면 너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힘들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느낀 바를 이제 말하는 거죠. 화가 났다라는 말을 쓰는 대신 속상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두려웠다. 지금도 계속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신의
이유를 진술하라. 이것은 뭐뭐하기 때문에의 말을 사용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일이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치우느라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좀 지치고 힘이 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이제 너 메시지하고는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라. 라는 거. 우리가 이제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상대방도 내 마음 같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예. 나 전달법을 여러분들이 우리 그 한 학기 동안 이 수업 시간에 익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때 정말 좀 다른 어떠한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이 연출시킬 수 있어요. 나 전달법을 그 한 학기 동안 한번 익혀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전달법 우리 수업하면서 나 전달법을 한번 익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전달법에 대해서 좀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이 있죠. 반영적 경청. 반영적 경청. 우리 교과서에 보면 우리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슬라이드에 보면 그 내용 반영과 감정 반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교재에 볼게요. 교재의 반영적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어때요? 그대로 미러링 해주는 거. 이거 미러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거울처럼 얘기하시는 거야. 나 오늘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자고 싶어. 네가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자고 싶다라는 거구나. 하고 한 번씩 그 반영을 해준다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준다는 거. 그러면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138페이지. 반영적 경청은 의사소통에서 일종의 메아리를 보내는 것 같은 반응을 해주는 것이다. 비판이나 판단을 포함한 상대방의 한 말을 그대로 반영해주거나 확인해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고 내가 잘 듣고 있어. 네가 이렇다라는 거지. 하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효과적 의사소통이다. 라는 거. 공감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계속했죠. 우리가 그 공감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재에는 이게 공감이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은 이해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해주는 표현이다. 그럼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필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를 흠뻑 맞고 온 집에 그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어머 너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찝찝하겠구나. 얼마나 네가 찝찝하겠니 하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그 공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공감의 내용은 내가 그 비를 같이 한번 맞아보고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면서 네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느껴보는 거. 그것이 같은 상황에서 느껴보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그 진정한 공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거 중요하고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쭉 6가지 얘기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듣는 거, 성경과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대화에 참여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 그리고 그 어떠한 그러니까 성경과 편견 이런 장애의물이 나에게는 없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 살펴보는 거. 그리고 감정이입하는 거, 경청하는 것들. 그리고 어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한다라는 거. 그리고 속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의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어떤 느낌인지 아시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영적 경청이라는 거지. 반영적 경청이라는 거 어떤 건지 얘기했죠. 미러링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 공감하기라는 것을 이제 상담이나 이런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들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139페이지서부터 쭉 143페이지까지의 쭉 대인관계 훈련 그 네 번째 나의 인간관계 유형 진단을 위한 RODE 검사라고 쭉 나와 있죠. 이 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수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5월 4일이 이제 개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정말 다시 이런 코로나19가 막 국민적 다시 또 이제 슈퍼 전파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꼭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자출결 시스템 여러분들 꼭 다운 받으셔서 오시고요. 5월 5일이 어린이날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날 또 우리가 못 만나게 될 확률이 높죠. 못 만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5월 5일이 지나서 12일인가요? 화요일이 그때 이제 처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요 13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나의 인간관계 유형 진단을 위한 ROD 검사 여러분들 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5월 10일 날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날까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